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 매수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사망보장과 노후생활비를 동시에 준비하는 종신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대비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점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야간 시간대 고객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IPO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올 1분기에만 6건의 IPO를 주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산업은행은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와의 매각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호 브랜드의 상표권 사용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매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블스타 측은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결정권을 쥔 박삼구 회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 매수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오늘까지인 박삼구 회장의 우선 매수권 행사 기한이 끝나는 대로 더블스타와 인수합병 협상에 들어갑니다. 최장 5개월 안에 상표권 사용과 채권 만기 연장, 정보 인허가 요건을 해결하고 더블스타가 매각 대금을 치르면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에 넘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데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의 브랜드를 빌려주고 연매출의 0.2%, 약 60억 원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채권단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의 최대 주주는 금호홀딩스고 금호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박삼구 회장입니다. 결국 상표권 사용 결정권은 박 회장이 쥐고 있는 셈인데 박 회장이 상표권을 빌미로 금호타이어 매각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블스타로서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면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써낼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이 이사회에서 5년간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호그룹 측은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을 뿐 실제로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더블스타가 상표권을 이유로 도중에 인수를 포기하거나 5개월 안에 매매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 매수권은 부활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사망보장과 노후생활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의 상품 출시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가입자 본인의 생활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종신보험이 진화한 겁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한화생명은 최근 사망보장과 노후생활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스마트 변액 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경제활동기에는 가족들을 위해 사망 중심의 보장을 받고 자녀들이 자리를 잡은 노후에는 자신을 위해 사망보장을 줄이는 대신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활비는 사망보험금을 일부 줄이면서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 형태로 지급되고 지급기간은 5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지급형을 선택하면 매년 보험 가입 금액의 12%를 감액해 사망 보험금의 40%만 받고 나머지 해지 환급금을 생활비로 받습니다. 매트라이프가 지난달 선보인 변액 유니버셜 오늘의 종신보험도 은퇴 후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생활비로 전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상환선까지 다 받아도 남은 10%를 통해 사망 후 발생할 장례비용 등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신한생명 착한생활비 플러스 종신보험과 교보생명의 뉴종신보험 등도 비슷한 형태로 은퇴 후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활비로 전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은퇴 이후 삶이 길어짐에 따라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종신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한정된 돈으로 연금과 보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셈입니다. 다만 애초 노후 생활 대비가 목적이고 보험료 납입 여유가 있을 경우 연금보험에 별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활비로 전환하는 경우 가입 금액이 일부 감액돼 같은 돈을 내도 연금보험보다는 수령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저축은행의 올빼미 영업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점의 마감 시간을 연장해 낮 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까지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에 공들이던 저축은행들이 영업시간을 늘리며 오프라인 고객과의 접근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달 신한저축은행은 밤 10시까지 야간 대출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영업점은 2시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는 4시간 연장했습니다. 웰컴저축은행도 영업 마감 시간을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했고 세람저축은행은 밤 9시까지 야간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야간 시간에도 대출부터 각종 예적금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화랑기 때 일반적이었던 야간 영업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자취를 감췄지만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낮 시간에 영업점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을 공략하는 등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축은행은 지점수가 시중은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의 지점은 4,919곳인 반면 79개 저축은행 지점은 292곳으로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지점 수를 늘리기도 어려워 영업시간 연장으로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이 저축은행의 주 고객이라는 특성도 오프라인 영업을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찾을 수 있지만 어려운 전문 용어가 많아 실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상품 가입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장 영업시간이 끝나기 직전까지 수십 명의 고객이 지점에 남아있는 등 늦은 시간에 방문하는 고객이 많고 이용 후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기업 공개, 이른바 IPO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1분기에만 6건의 IPO를 주관하며 공격적으로 IPO 수임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초대형 IB 제도에 앞서 미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에만 6건의 IPO를 주관해 IPO 주관 실적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5건의 IPO를 주관하며 11건의 NH투자증권을 제치고 1위에 올랐던 한국투자증권은 올 1분기에는 5건을 주관하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지목되는 넷마블 게임즈의 국내 대표 주관사와 공동 주관사를 맡고 있어 올해 IPO 인수금액 부문에서도 선두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셋대우는 1분기 IPO 주관사 실적은 한 건에 그쳤지만 올해 상장을 추진 중인 진에어의 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호텔롯데 등 규모가 큰 매물의 상장을 맡았습니다. 또 넷마블 게임즈와 함께 올해 최대 규모의 IPO로 예상되는 ING생명 공동주관사도 맡아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1분기에는 한 건도 주관하지 못했지만 전국 지점을 동원해 전사적으로 IPO 수임에 몰두한 결과 ING생명보험, SKBNT, 티몬 대표 주관 등 12곳으로부터 상장 업무를 따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이처럼 IPO 실적을 위해 힘을 쏟는 것은 7월부터 도입되는 초대형 IB 제도 때문입니다. 초대형 IB 제도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 규제를 완화해주고 발행어음 등 새로운 업무를 허용해 종합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초대형 IB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초대형 IB로 발돋움해 기업금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장 후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IPO 실적이 중요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주당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해 노동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습니다.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동시에 시행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00시간은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10일, 연차 휴가 등을 모두 사용하고 연간 225일을 하루 8시간씩 일할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과거 노사정위원회가 모든 산업 노동자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도록 협력한다는 문구를 넣었을 정도로 이상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쉽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때 인건비 부담이 23.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는 종전과 같이 지급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대기업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부족시간만큼 일자리가 생긴다는 가정이 우선 비현실적입니다. 또 그 비용 부담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시점에 급격한 단축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된 뒤 노동부의 주 68시간 노동시간 행정 지침을 폐기하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가 수년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당선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행정지침으로 시행한다면 경제에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들이 작년보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공장 생산 라인을 주말 없이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생산 라인은 지난 3월부터 주말 없이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 전년과 비교하면 한 달가량 빨라진 겁니다. 업계에선 미세먼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작년보다 더운 여름이 예상되면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돼 일찍이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서는 겁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의 공기청정기 생산 라인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제조하고 있는데 두 제품 모두 지난 3월부터 주말까지 근무하는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한 달가량 빨라진 겁니다. LG전자의 창원 공장 에어컨 생산 라인 역시 전년보다 한 달 앞선 3월부터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공기청정기 생산 라인은 작년 12월부터 풀가동에 들어갔는데 이 생산 라인이 풀가동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올해 더위도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일찌감치 풀가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이 집계한 4월부터 6월 기상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16년 평균 기온은 17.3도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한반도 남서쪽에서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는 등 고온 현상이 나타나 예년보다 날씨가 더 더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전업계에서도 에어컨 수요 예측을 늘려잡았습니다. 업계에선 작년 국내에서 220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했는데 올해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않았지만 이른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작년보다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작년 100만 대에서 올해 140만 대로 판매량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전업체들은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기능을 하나로 합친 융복합 제품을 내놓거나 미세먼지 등의 수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는 등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지난 3월 고용률이 20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고 발표했는데요. 20년 전이면 IMF 직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보기 드문 호황기입니다. 반면 현재는 불황과 실업 등으로 헬조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1997년 3월과 올해 3월 고용률이 60.2%로 같은데요. 어떻게 20여 년 전과 현재가 같은 고용률이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고용률은 불황과는 관계없이 구조적인 사회 문화적 변인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로 결정을 짓는데요. 2017년에는 1997년에 비해 생산 가능 인구도 많아지고 취업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여성과 고령층이 2017년에는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서 고용률을 높인 것입니다. 네, 전부 다 여성과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경기 호황이었던 1997년과 경기 불황인 현재가 고용률이 같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건데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뜯어보면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못합니다. 이게 1963년부터 여성의 고용률 증가 추이인데요. 고용률이 최근 들어서 개걸음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997년 이후 20년간 여성의 고용률이 2%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지만 사회에 진출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을 저해하는 기업 문화와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 여성이 많다는 것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서 여성의 고용률 증가폭이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이 먼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교육률은 15세부터 64세 기준으로 56.2%였는데요. OECD 회원국 중 터키, 그리스 등에 이어서 7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긍정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는데요. 이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는 데다가 공적연금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나서는 노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좋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은 높아졌는데요. 실업률은 고용률과는 다르게 일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빼고 경제활동 인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취직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이 실업률 증가 수치로 나타납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997년에 8%였는데 현재 11.3%까지 높아졌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률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이고 실업률만 높아졌다는 건데 고용시장의 질적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우선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우선 여성 고용률의 경우에 여성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원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기 힘든 구조인데요. 여기다가 출산과 육아 이후에 직장에 복귀하기 힘든 문화도 있어서 경력 단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업도 여성을 비롯한 직원들을 비용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인재 투자라는 개념으로 같이 간다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실제 기업이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할 때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사례들도 넘쳐납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는 출산과 보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는 건데요. 최근 대선의 화두이기도 하죠. 최근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보면 중소기업계가 97%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고용시장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건데요. 따라서 실업률은 높아졌는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생태계를 육성해서 대기업 못지않은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보경 기자와 우리 고용시장의 문제를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열린 제7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3년 동안 10조 1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 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과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 단계별로 3년간 총 10조 1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창업에 2조 원, 성장에 7조 4천억 원, 회수, 재도전에 7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서는 부당특약과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가맹점 필수 물품의 가격과 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10곳 중 한 곳은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500대 기업의 이자 보상 비율을 조사한 결과 1 미만인 기업이 10.9%로 39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1보다 작을 경우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 SDI,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홈플러스 등 27곳은 영업 적자로 인해 마이너스 이자 보상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흑자를 달성했는데도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은 두산건설과 동두천 드림파워, 흥하해운, 이원 등 12개사에 달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 1분기 단기순이 6,375억 원을 기록해 2011년 2분기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43.8%, 전분기보다는 310.3% 늘어난 겁니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은 1.44%로 지난해 4분기보다 0.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자이익은 1조 2,627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0.91% 줄었지만 비이자 이익은 4,49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19.8% 대폭 늘었습니다. 분기 중 대출 채권 매각액이 크게 늘었고 수수료이익과 신용카드, 자산관리 신탁 부문에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판매관리비는 7,543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9.3% 감소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적정 수준으로 자산이 증가하면서도 대손 비용이 많이 감소했다며 비이자이익이 대폭 늘었고 점포와 인력의 축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 단기순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스마트폰에서 계좌 이전과 해지, 자동 이체 관리가 가능한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열린 7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쇼핑 관광축제인 코리아 셀페스타 행사 기간을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동부대우 전자서비스가 애플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강화유리 파손 등에 대해 3시간 이내 수리를 해주는 아이폰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각종 빅데이터 분석 보도와 관련해 빅데이터 결과를 선거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진열입니다.
하늘은 맑은데 공기가 답답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서풍을 타고 계속해서 황사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물론이고 내일까지도 전국의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구절기인 내일은 전국에 낮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대기 중의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흐려져 낮 동안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1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모든 해상에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에는 금요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